네. 네. 오랜만에 정확하게 30분 딱 시작하는군요. 네. 오랜만에 우리 한프로TV 아침 방송 찾아준 우리 강환국 작가님 네. 모셔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우리 강 작가님이 환국하신 지가 얼마나 됐죠 이제? 정말 2년 정도 됐습니다. 2년 21년 됐죠? 7월에 왔고요. 맞아요. 들어오자마자 제가 처음으로 만났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8월 초였죠. 네, 맞아요. 네. 야, 약간 천재과죠, 우리 저 강환국 작가. 이제 우리 강 작가님은 대체로 이제 퀀트 쪽으로 많이 좀 운용을 하고 계신 분인데 지금은 대략 어느 정도 됐습니까? 전에 제가 확인했을 때가 60억 아니었습니까? 좀 늘었어요, 줄었어요? 조금 는 것 같긴 한데요. 네. 아, 그렇습니까? 예. 아유,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부자는 부자인가 봐. 왜냐면 자기 돈이 얼마인지 정확히 몰라. 그게 부자라 그러다. 조금 는 것 같기도 하다. 뭐. 자기 빚이 얼마인지 모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 빚은 없습니다, 제가. 아, 네. 그렇습니까? 네. 아니 우리 저 강 작가님이 늘 작년에도 그랬고 그 세리메이를 많이 얘기했거든요. 네. 올해도 세리메이입니까? 그 사실 정확히 말하면 sell in end of April이기 때문에 이미 팔았습니다. 네. 다 팔았어요? 네. 다 주식을 다 팔았다고? 네. 뭐야? 아, 그렇게도 막 매매를 합니까? 다 팔았다 다 샀다가 막 네, 이렇게? 해요 이분은 해. 해? 예, 하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제 5월, 10월에 제가 예금만 들고 조용히 있지는 않을 거기 때문에 저를 불러주신 것 같습니다. 그럼 5월에 다시 빠질 때 사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 이제 전략이 좀 여러 개가 있습니다. 네, 5월, 10월에는. 네. 일단 4월에 다 팔았다 이거죠? 네. 4월 23일까지? 4월 23일이 일요일이라서 이제 그 전이 목 금요일에 팔았죠. 20일, 21일. 네. 한국 주식? 그렇죠. 한국 주식이요. 네. 코스닥? 그렇죠. 뭐 그냥 코스피 코스닥 있는 거 그냥 다 버린 게 아니라 팔았죠. 네. 우리 저 강 작가님은 이제 뭐 어떤 종목을 보고 이 종목 공부를 막 했고 이렇게 사시는 건 아니고 그죠? 네. 그냥 퀀트 입장에서 네. 그렇게 이제 사시는 거죠? 예. 예. 그리고 또 올해 또 같이 방송을 좀 하지 않았습니까? 네. 참 대단합니다 볼수록. 아니 왜요 갑자기? 아니 그럼 이제 뭐 바로 좀 들어가서 일단 네. 4월 그러니까 5월 되기 전에 다 판 이유부터 간단하게 좀 들어보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그러면 5월 10월 어떻게 하실 건가 보기 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주로 계절성이라는 걸 많이 보는 사람인데요. 그 11월, 4월 전략 얘기를 제가 많이 하고 다닙니다. 네. 그리고 이 계절성이라는 것도 맞을 때가 있고 안 맞을 때가 있거든요. 근데 올해 같은 경우는 굉장히 신기하게 잘 맞습니다. 네. 계절적인 게 네, 그렇죠. 그래요? 그러니까 저도 잘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작년 같은 경우는 절반 정도 맞았는데 그러니까 올해는 다 맞더라고요. 지금 제가 여기 온 지 올해 5번째거든요. 네, 올해 5번째인데 혹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그 1월 2일 날 첫 장 아침에 이제 여기 와가지고 박세익 대표님과 같이 발표한 적이 그렇죠. 있어요. 네. 첫날. 네, 맞아요. 네. 첫날 올라야 된다 그랬지. 그렇죠. 그날 빠져가지고 기분이 안 좋았는데 그런 다음에 그 다음날 빠지고 그 다음부터 올라버렸잖아. 근데 그것까지는 기억을 못 하는데 어쨌든 23년은 굉장히 좋아 보인다 해가지고 이런저런 그렇죠. 근거를 제가 들었는데 이제 그때 제가 알기로는 댓글에서 사람들이 막 욕을 한 걸로 알고 있어요. 네가 뭘 알아 임마 지금 내려가는데 하면서. 근데 이제 맞아. 맞아. 그랬어. 근데 이제 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1월 말에 다시 한번 왔는데 1월에 잔뜩 올라놨죠. 그래서 이제 그때 뭐라고 했냐면은 보통 1월에 이렇게 엄청나게 많이 오르면은 2월에 좀 쉬어가는 경우가 많다라고 했는데 실제로 2월에 한 1% 정도 떨어졌어요. 코스피가. 그래서 이제 3월에 다시 한번 왔는데 그때 제가 한 말이 이제 3월 15일부터 4월 23일까지가 보통 코스피와 코스닥이 가장 많이 오른다라는 말을 했는데 3월 15일, 4월 23일. 네, 근데 정말 신기했던 거는 3월 14일이 저점이었어요. 사실 근데 저도 이런 의지는 없었거든요. 그냥 이제 저는 계절성으로 보통 이렇다라는 거 말했는데 그 보통 이렇다가 올해는 굉장히 잘 맞았습니다. 네. 귀신같이 들어맞았나. 네, 근데 사실 이제 3번 연속을 맞았으니까 틀릴 때가 됐기는 했는데요. 네, 저도 뭐 사실 이 계절성이라는 게 저도 여러 번 해보지만 뭐 이렇게 뭐 100% 맞고 이런 건 아닌데 올해만 100% 맞았습니다. 네. 그럼 이제 틀 때쯤 됐으니까 5월에 쫙 다시 한번 갈 수도 있긴 있겠네요. 그 가능성이 충분히 있고 그 가능성이 어느 정도인가도 제가 좀 준비를 해왔습니다. 진짜요? 그래서 이제 일단 그래도 이제 자료를 보시면서 네. 이제 슬픈 그림부터 좀 먼저 보면요. 슬픈 그림은 뭐예요? 네, 저게 슬픈 그림인데 저게 이제 뭐냐면 코스피인데 주황색이 코스피에 우리가 11월, 4월에만 투자했으면 버는 돈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1980년부터 쭉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그래프가. 네. 그리고 파란색은 그냥 코스피 지수고요. 이제 여기서 뭘 느낄 수 있냐 하면은 코스피 같은 경우는 11월, 4월에만 버는 수익이 1년 내내 투자했던 것과 수익이 거의 비슷하다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색은 뭐예요, 회색?
그 밑에 있는 회색 말씀하시는 거죠? 아, 그게 5월에서 10월이구나. 그렇죠. 이제 그게 커스피에 5월에서 10월에만 우리가 연속으로 투자했다라면은 저런 결과가 있었다라는 얘기고요. 11월 계속 4월 깨졌네. 거의. 그렇죠. 이게 커스피인데 더 슬픈 그림이 하나 있습니다. 더 슬픈 그림은 네. 이 커스닥인데요. 커스닥은 파란색이 지수입니다. 근데 지수가 IMF부터 지금까지 상승하지 못했다라는 거를 볼 수가 있어요. 일단 네, 그것도 슬프긴 하지만 이제 우리가 커스닥에 11월 4월에만 투자를 했다라고 하면은 저 그 오렌지색 그래프가 나옵니다. 주황색 그래프가 나오죠. 한마디로 우리 커스닥은 지수가 전반적으로 25년 동안 하락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11월 4월에만 투자를 했다라고 하면은 그 커스닥이 우상향하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코스닥은 5월 10월이 진짜 안 좋았나 보네요. 그렇죠. 그 5월 10월에 총 수익이 그 25년 동안에 그 마이너스 93%인가 뭐 그래요. 네. 5월 10월 만에 투자한 사람이 있다면 그렇죠. 그러면 이제 100원이 7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70원도 아니고 7원이 되는 거죠, 이게. 네.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네. 그래서 이게 이제 그 노멀 그래프이기 때문에 딱 보면은 5월 10월이 불리하다라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불리한데 어느 정도 불리한가 이제 그런 거를 좀 제가 좀 더 준비를 해 왔어요. 네. 보면은 특히 한국 시장 같은 경우는 1995년 후부터 이 11월 4월과 5월 10월 차이가 굉장히 두드러졌습니다. 제 생각에는 아마 그때부터 이제 IMF도 있고 하면서 한국 증시가 세계 증시에 많이 동조화가 된 것 같아요. 그 전까지만 해도 IMF 전까지만 해도 한국 증시가 많이 따로 놀았거든요. 외국 자본이 이제 못 들어오고 막 그러니까. 근데 이제 IMF 후에는 한국 주식과 해외 주식이 많이 비슷해졌고 상관성이 많이 올라갔습니다. 네네. 근데 어차피 해외에서 통한 전략이거든요. 이게 11월 4월 전략이. 그래서 이 전략이 한국에서 통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보면은 제가 어떤 식으로 나눴냐 하면은 이 왼쪽을 보면은 그 11월 4월에 평균 그러니까 11월 4월의 수익률을 제가 이제 가장 베스트 상위 4분의 1 그리고 이제 최악의 4분의 1 그리고 중간 이런 식으로 나눠놨거든요. 참고로 22년 11월부터 23년 4월까지 장이 한 11% 정도 올랐어요. 11%. 아직 4월이 끝나지는 않았지만 그 정도면은 최상위 4분의 1 정도는 못 들어가고 살짝 그 다음 정도는 됩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11월 4월에 그 수익률이 높았을 때 바로 그 후에 오는 5월, 10월의 수익은 어느 정도 나왔는가 그거를 분석을 해봤는데 뭐 얼추 뭐 평균적으로 2, 3, 4% 정도 나왔는데 승률은 43%. 이게 이제 무슨 얘기냐 하면은 이렇게 그 11월, 4월에 수익이 좋았을 때 그 다음 곧바로 오는 5월, 10월에 우리가 돈을 벌 수 있는 확률은 한 43%그 정도 됐다라는 거죠. 10번에서 한 4번에서 5번 정도는 수익이 났고 나머지는 손실이 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비율이에요. 그런데 그 보통 이 경우에 이제 올라갈 때 좀 많이 오르고 떨어질 때 좀 덜 떨어져가지고 평균적으로는 수익이 조금 낮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승률이 높은 건 아니다. 이런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제 5월, 10월에 투자를 해가지고 돈을 벌 수 있는 확률이 50%보다 살짝 미치다. 이런 식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커스닥 같은 경우는 그 승률이 아무래도 좀 떨어지죠. 왜냐하면 커스닥 같은 경우는 5월, 10월에 돈을 벌 확률이 더 낮아지니까요. 그래서 커스닥에서는 이제 우리가 수익률이 아니라 승률이에요, 승률. 예, 승률도 있고 수익률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오른쪽 맨 끝에. 그렇죠. 요거는 승률입니다. 그러니까 최근 6개월 동안의 커스닥 같은 경우는 굉장히 수익이 높았거든요. 20%가 넘어갔고, 네. 그리고 상위 4분의 1에 충분히 듭니다. 그래서 5월, 10월에 돈을 벌 수 있는 확률이 그래도 조금 더 높아지긴 했어요. 조금 더 높아지긴 했는데 그래도 50%가 안 됩니다. 승률이. 네. 이럴 경우에는 저도 이제 생각을 해봤죠. 그럼 이제 미국 같은 거 한번 보자. 미국 같은 경우는 5월, 10월에 보통 수익이 어떻게 나오는가. 그것도 한번 봤거든요. 네. 5월, 10월 같은 경우는 보통 해와 중간 선거 다음 해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중간 선거 다음 해는 좀 다르군요. 중간 선거 다음에는 전반적으로 미국이 수익이 높은 편이고요. 근데 그것도 거의 11월, 4월에 집중되는 모습을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면은 이 검은색이 전반적으로 미국 시장이 그 월별로 어떻게 움직이는가 보여주는 차트이고, 그리고 이 초록색은 중간 선거 다음 해 미국 주식이 어떻게 움직이는가 보여주는 차트인데, 여기서도 봐도 11월, 4월, 그러니까 1월부터 4월까지, 그리고 여기 11월 후에 이렇게 쫙 많이 오르는 거를 볼 수가 있고, 5월, 10월은 주로 많이 횡보를 하고, 네, 그 중에서도 특히 7월부터 10월까지가 좀 안 좋습니다. 미국장 같은 경우는 평균적으로. 그래서 미국장 같은 경우는 그 상승하는 것이 4월 말에 스톱을 하는 게 아니라 보통은 뭐 요때쯤, 7월 뭐 초 중순 이때쯤 많이 스톱을 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고요. 네. 그렇다고 해서 전반적으로 5월, 10월 수익이 미국에서 좋은 거는 아닙니다. 네. 근데 강 작가님이 좀 전보다 많이 좀 순한 맛이 됐다고 할까요? 순한 맛이요? 많이 좀 표준화되셨네. 표준화요? 네. 근데 어떤 분이 또 강 작가님도 기관이라고 못 믿는다 사람이
완전 개인이에요. 기관은 코트라 있었지 코트라. 그것도 엑스코트라죠. 그러니까 그쵸, 코트라 엑스코트라. 있었지. 그때 코트라 프랑크푸르트에. 아 요즘 뭔가 외국인 기관인가? 아니요. 대한민국 공사입니다. 뒤에 공사라고 붙어 있어요. 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예, 네, 그래서 네. 그리고 기관을 뭔가 불신하는 뭐 그러니까 의견이 그런- 있나 보네요. 네. 네. 예. 좋겠어요 기관이라는 얘기 들어서. 기관에서 이런 분들 그게 좋은 쓰겠어. 거가? 조직 생활 안 됩니다 이러면. 예. 네. 그렇죠. 이제 나스닥 같은 경우도 이제 비슷하더라고요. 나스닥 같은 경우도 이제 그 보통 중간선거 다음에 굉장히 많이 오르기는 하는데 보통 이제 1월부터 한 7월까지 오르고 7월부터 한 10월까지 이제 비실거린다 이런 거를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네. 보이죠 이게. 네. 그리고 4분기에 다시 강력하게 오르기 시작한다. 올해도 저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네. 미국 주식도 이제 특히 4분기에 많이 오르기를 네. 많이 바라고 있고요. 네.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는 이제 5월, 10월에 수익이 날 확률이 그냥 그렇게 높지는 않다라는 거죠. 저 같은 경우는 퀀트니까 당연히 수익이 나는 거를 배제할 수는 없겠지만 우리가 이제 수익을 난다고 예측을 하고 이제 크게 베팅할 수는 없겠죠. 왜냐면 확률이 아무래도 썩 좋지는 않으니까요, 이게. 네. 그래서 이제 부귀영화를 누릴 가능성이 별로 없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이제 주식 자산을 매수하고 보유하는 전략이 조금 이제 위험할 수도 있다. 왜냐면은 5월, 10월에 뭐 잘 흘러간 해도 많이 있지만 대참사가 난 해도 꽤 있습니다, 보면은. 그러니까 정말 큰 대참사가 난 해도 있고, 전반적으로 승률이 별로 안 좋기 때문에 그냥 주식을 사가지고 그냥 6개월 동안 무조건 보유한다. 이 전략은 좀 어렵다라는 게 제 의견이죠. 네. 저희 9.11 테러도 저때 생겼고 네. 그 다음에 금융위기도 저때 생겼네. 당연히 10월에 생겼죠. 10월에 네. 생겼네. 그 전으로 흘러가 보면은 1929년 뭐 대공황 이런 것도 다 그렇지. 10월에 시작했습니다. 10월에 생겼고. 87년 블랙 먼데이 10월이었고요. 네, 뭔가 9월, 10월에 사건 사고가 많고요. 특히 미국 같은 경우도 9월이 가장 그 전반적으로 수익이 안 좋은 해고 한국은 제가 알기로는 9월과 10월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가 제일 안 좋아요. 네. 그럼 뭐예요? 어떻게 해요? 네? 어떻게 할까요? 그렇죠. 어떻게 할까요? 그때 아니야 IMF도. 그렇죠. IMF. 아 그런가요? 그럼 기아부도나고 그때 9월 10월. IMF도 전부 다 10월에 됐습니까? 그렇지 그 무렵. 그거 몰라요? 그 IMF 월까지는 몰랐습니다. 97년, 98년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요. 그 IMF 때는 뭐 했죠? IMF 때는 제가 이제 학생이어서 이제 그 학업에 충실한 것 같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학교 다니고 무슨 있었습니다. 학교요? 그 당시 제가 14세였으니까 뭐 중학교 아니었을까요? 네. 중학교가 기억도 안 나네요. 네. 네, 독일에서 학교 다니고 있었습니다. 네. 네. 아이 부러워.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5월 10월에. 그래서 손가락 빨고 있어요 그냥? 네? 아니요. 그래서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저렇게 하는데 네. 그렇다고 해서 뭐 저거를 따라하거나 이런 거는 절대 아니고 그냥 나는 저렇게 한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기 보면 이게 지금 다채롭잖아요. 정적 자산 배분이라는 것도 있고 뭐 동적 자산 배분도 있고 단기 전략도 있고 뭐 코인도 있고 현금도 있고 이렇게 하는데 사실 저거는 그냥 제가 저렇게 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저는 이제 뭐 사람들이 저한테 물어보거든요. 너는 어떻게 하냐 하면은 그러니까 나는 저렇게 한다. 근데 저 중에서 너한테 맞는 거 몇 개를 선택하고 나머지는 버려라라고 제가 주로 말을 하거든요. 그러나 이제 아이디어를 얻는 사람한테는 참고가 될 수 있다라고 저는 보기는 합니다. 뭐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네. 정적 자산 배분 30에 동적 30, 그다음에 단기 전략 30, 나머지 코인 5, 그다음에 현금 5 맞나요? 네, 그렇습니다. 네. 단기 전략은 뭐예요? 그냥 단타? 그것도 먼저 할까요? 단기 전략? 뭐 네. 아니, 처음부터 해요 처음부터. 네. 아니 뭐 단기 전략 먼저 해도 되고요. 네. 여쭤보셨으니까. 원한다면. 그렇죠. 뭐 단기 전략은 제가 이제 주로 인간 지표라는 거를 좀 씁니다. 인간 지표. 인간 지표. 네, 인간 지표. 정프로도 쓰겠네. 제가 사실 그 말을 할까 말까. 그러니까 이게 그 이제 인간 지표라는 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제가 아는 최고 고수의 말을 따라하기라는 방법이 있고, 그 두 번째는 뭐라고 해야 되냐? 그러니까 주식을 잘 이렇게 좀 못하는 사람의 말을 반대로 하기 방법이 있습니다. 정프로님은 어떤 쪽이십니까? 네. 저는 전자일 것 같은데요. 그렇죠. 네. 전자이시기는 한데 그렇다고 해서 제가 맨날 정프로님 전화해가지고 정프로님 저 파셨어요? 사셨어요? 모셨어요? 할 수는 없잖아요, 그게. 그렇죠. 그거는 불가능합니다. 그건 좀 너무 좀 무례하잖아요. 맨날 전화해가지고 오늘 파셨어요?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마이너스 70이라고 네, 그러면 최고수가 아니잖아요. 전화 받을 수 있으니까. 네네네.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가장 최고수라고 부르는 사람은 이제 데이비드 라이언이라는 사람이 있고 마크 미너빈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은 이제 주로 저기 트위터에서 글을 많이 올리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최고수 전략은 전 주로 이 두 분을 보는데 두 명 중에서 한 명을 이제 자르라고 하면 저는 데이비드 라이언이라고 보통 말을 하는데 이분들의 전략을 따라한다는 거 이분들이 솔직하게
솔직하게 다 공개를 해요. 그분들 하는 얘기를. 그렇죠. 예, 그래서 아, 그래요? 그거를 트위터에다 올리기 때문에 제가 백테스트도 해봤습니다. 한마디로 이 사람을 그대로 따라했으면 내가 얼마를 벌었을까 그거를 해봤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마크 미너비니 같은 경우는 근데 노이즈가 많아요. 그러니까 본인 책도 좀 홍보하시고 세미나도 홍보하시고 그리고 뭐 이쁜 여자 사진도 올리시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하시고 한 10번 중에서 한 2-3번 정도가 이제 핵심이 되는 이제 말을 하시는데 근데 라이언 아저씨는 그런 거를 이제 안 하시고 정말 핵심이 되는 일만 말만 짧게 하시고 가십니다. 한 달에 한 번 오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따라해봤죠. 이 사람 따라하면 이제 도대체 어떤 결과가 있었을까? 이게 이제 작년에부터 많이 올리시기 시작하셨어요. 이제 그때부터 재미를 들이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소위 자칭 리딩방을 하시는데 놀라운 건 사실 이거 해서 이분이 받으신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근데 그래서 네. 이제 하시는데 따라해봤죠. 그래서 2022년부터 23년 3월까지 이렇게 buy, sell 이런 식으로 많이 이제 리딩을 해주셨는데 근데 보니까 요 한 번 0.5% 빼앗은 거 빼고는 다 맞았어요 지금까지. 그래서 한 수익률이 작년 같은 이상한 장에도 50%가 났더라고요. 이분이 시킨 대로 사고 시킨 대로 팔았다 하면은. 그래서 저도 굉장히 놀랐죠. 아니 도대체 당신은 뭐 하는 사람인가 하고. 네. 그 당신은 80년대 이제 윌리엄 오닐 밑에서 이제 공부를 하시고 거기서 회사에서도 일을 하시면서 US 인베스팅 챔피언십이라는 곳에 나가셔서 3년 연속으로 우승을 하신 분이에요. 그게 80년대 중반인데 네. 그 당시에 이분이 이제 회사에서 그 주중에는 일을 하면서 주말에 집에 갈 때 5,000개 차트를 들고 갔대요. 5,000개의 차트를? 그러니까 이제 옛날에는 인터넷이 없었기 때문에 직접 펴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걸 다 프린트아웃 해가지고 집에 주말에 5,000개를 들고 가서 하나하나씩 다 봤대요. 그거를 몇 년 하니까 도가 튀었다라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저도 당연히 안 믿었죠. 그래서 작년에 당신이 무슨 말인지 지켜보자 했는데 다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 뭐지? 해가지고 오케이 인정했습니다. 나보다 100배 뛰어난 사람이라고 인정을 했고요. 네. 저는 인정이 빠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나보다 뛰어나기 때문에 네. 이 사람을 그냥 따라하자. 이 방법이 이제 하나 있었고요. 네. 이분은 트위터에서 보통 한 달에 한 번 정도 글을 올리시는데 마지막 글이 3월 30일이었기 때문에 4월 말이나 5월 초에 아마 올라갈 때 겁니다. 됐네, 타이밍상. 때 됐어. 네. 이렇게 되었고 3월 30일에 뭐라고 하셨냐면은 SVB가 망한 후에 시장의 변동성이 많이 조정이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지수가 오를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일단은 스파이라는 ETF, 그러니까 S&P 500을 추정하는 ETF가 400을 뚫어야 된다. 당시 395였거든요. 네. 그리고 이거 뚫으면은 420에서 30까지는 갈 것이다라고 했는데 실제로 뚫고서 지금 금요일에 411인가까지는 온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보고 대단하네라고 했죠.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이거는 이제 영어로 하면 유식하게 들리니까 이제 unsophisticated investor. 그러니까 이제 좀 뭐라고 해야 되냐. 투자를 그렇게 썩 잘 못하시는 분들을 반대로 한다라는 전략이 하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근데 그러면은 그 투자를 뭐 그렇게 잘 못하시는 분들이 도대체 뭐를 사고 팔까라고 고민을 해보면은 네. 그 곧버스라는 상품이 있습니다. 곧버스. 이게 이제 공식 명칭은 뭐 코덱스 200 선물 인버스 뭐 2W EX라고 이제 하는데 네. 한마디로 이제 장이 떨어지면은 돈을 버는 상품인데 그것도 장이 10% 떨어지면은 나는 20% 버는 이제 그런 그 ETF죠, 그죠?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고요. 아마 이거 거래하시는 분들도 뭐 계실 것 같긴 한데, 예. 어쨌든 이 상품은 장기적으로 돈을 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주가 지수는 장기적으로 우상향을 하는데 곧버스를 보유하고 있으면은 우하향할 수밖에 없는 거죠. 얘가 지금 16년에 10,000원에 상장을 했는데 현재 한 2,600원인가 뭐 500원인가 뭐 그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7년 동안에 75%가 빠진 거죠. 저거 장기 투자하는 사람은 70%까지 75%까지인 거네. 그렇죠. 그리고 더 장기 투자하면은 이제 마이너스 90%, 95%, 99% 갈 것 같습니다. 확실한 미래라는 거죠. 그렇죠. 확실한 미래죠. 네. 그래서 이제 물론 곧버스를 사서 그러니까 장기 보유를 하는 사람은 없을 거라고 제가 보기는 하지만 네. 뭐 단기 매매를 많이 하시겠죠. 하락을 예측을 하고. 근데 그렇게 마켓 타이밍을 해서 정확히 하락장을 맞추는 것이 쉬운가? 뭐 데이비드 라이언한테는 쉬울지 모르지만 대부분 사람한테는 안 쉽습니다. 저도 당연히 못 하고요, 그거. 그러니까 제가 이번에 와서 우연히 3번 맞춘 거는 그건 우연이지. 그냥 제가 마켓 타이밍을 잘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하는데 그 곧버스가 이제 개인이 매수를 하면은 그들은 하락장을 외치는 거니까 우리는 상승장에 매팅하고 반대로 개인이 곧버스를 많이 팔 때는 이제 그들이 상승장을 이제 외치는 거니까 우리는 하락장을 매팅하는 거. 이 전략이 굉장히 수익이 높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것도 한번 이제 백테스트를 돌려봤는데 이제 기준은 뭐냐? 이제 HTS나 MTS에서 개인들이 곧버스를 살 때 네. 장이 오르는 올라간다.
그 테스팅을 해보신 거예요? 얼마나 되나? 그렇죠. 그러니까 네. 그렇죠. 왜냐면 그들이 곧버스를 산다라는 거는 그들이 하락장에 베팅한다는 그렇죠. 거고, 네. 그럼 나는 상승장에 베팅하는 거죠. 반대니까요. 네. 네, 그거를 해보니. 백테스트했는데, 그럼 이제 기준은 뭐냐? 일단 그 MTS와 HTS에서 이 곧버스의 수급을 매일매일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상장하는 그날부터요. 그러면은 이제 그 엑셀로 정리를 해서 최근 10일, 20일, 60일, 120일 동안에 개인이 매수를 했는가 매도를 했는가 그거를 체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10일, 20일, 60일, 120일에 각각 순매수 순매도가 다를 때도 있고 같을 수도 있겠죠. 네. 네, 그러면은 그게 만장일치할 때, 그러니까 그 최근에 개인이 10일, 20일, 60일, 120일 동안에 곧버스를 많이 샀다라고 하면은 그 중기적, 단기적으로 그러니까 개인들이 곧버스를 많이 샀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들이 하락장에 베팅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상승장에 베팅하는 그런 전략이고, 이제 반대로 최근 10일, 20일, 60일, 120일 동안에 만장일치로 개인들이 곧버스를 팔았다라고 하면은 이제 그들이 상승장에 베팅하는 거니까 우리는 인버스를 사서 하락장에 베팅하는 전략입니다. 그 전략인데 그거를 하면은 시그널이 그렇게 자주 나오지는 않아요. 근데 재밌는 거는 이제 2017년 3월 15일 날 이 시그널로 우리가 롱을 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20% 먹었죠. 일단 이제 먹은 다음에 좀 안 되는 구간도 좀 살짝 나오는데 재밌는 건 뭐냐? 3월 26일 날 이때부터 이 모든 시그널이 곧버스 매수로 전환이 됐어요. 그때 이제 개인들이 곧버스를 무지하게 많이 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당연히 상승장에 베팅을 했죠. 그들이 곧버스를 샀기 때문에. 네. 그때가 지수가 1686이었는데 그 후에 1년 반 동안 개인들이 곧버스를 굉장히 많이 샀고요. 그 시그널이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 변한 게 언제였냐? 21년 8월 17일 지수가 3143이었을 때 변경을 했고요. 이때부터 또 그 개인들이 상승장을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당연히 장은 떨어졌죠. 그래서 이제 작년 11월, 그러니까 공교롭게도 11월, 4월 그 이제 이론에 맞게 11월 2일부터 요 곧버스 시그널이 야 이제 장을 매수해라고 던졌습니다. 그때가 지수가 2,329였네요. 네. 결론적으로 이렇게 했으면은 돈을 꽤 벌었습니다. 근데 항상 그쵸. 이 장표 같은 걸 볼 때마다 느낍니다만 네. 우리 강 작가님은 그 이 PPT 같은 거에 빈틈이 있으면 항상 본인 책 홍보를 하시는군요. 아까 그렇죠. 아까 근데, 라이언 예. 말고 누구였죠? 뭐 마크 미너비니 선생님. 그쪽 네. 계열이군요. 뭐 홍보도 하고 막 그렇죠. 저는 이제 이렇게, 그렇죠. 네네. 강완국이 여자 묻고 사진 안 올려요? GPT가 답하다. 다음에는 꼭 이제 사진도 준비하고 오겠습니다. 근데 그렇죠. 아무래도 뭐 제가 작가니까 이제 어떻게 제가 싫어도 제 손이 알아서 PPT에 책을 넣더라고요, 이게. 네네. 머리로 하는 게 아니군요. 왜냐면 공간이 비었으니까 그걸 제가 참을 수가 없는 거죠. 네. 그래서 개인들이 곧버스를 막 산다, 혹은 뭐 곧버스를 막 판다 그런 변곡점이 있을 때마다 그 반대로 가니 대체로 맞더라. 그렇죠. 이 보시면은 2017년 3월 15일에 주가 지수가 2,133이었어요. 보면은. 근데 지금 얼마냐? 지금이 5,550 정도잖아요. 그죠? 네, 2,545인가 그러잖아요. 네. 그죠? 그러면은 이 6년 동안에 장이 한 20% 올랐다는 거잖아요. 총 20% 오른 거잖아요. 2,100에서 2,500 갔으니까. 근데 요 전략을 썼으면 우리가 220%를 벌 수가 있었습니다. 왜냐면 이제 개인들과 이제 반대로 가는 전략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지수는 20% 올랐을 때 우리는 220%벌 수 있었다. 이런 거죠. 그래서 쓸만합니다. 요 전략이. 연봉리 수익률 21% 이렇게 되는 전략이고요. 네. 그래서 이 전략이 안 먹힐 때도 이제 몇 번 있었다라는 걸 이제 볼 수가 있는데, 근데 이제 우리가 이게 됐을 때 벌어들인 돈이 훨씬 더 많고 잘 안 됐을 때 깨진 돈은 적다 이거죠. 네. 사실 100% 전략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100% 전략은 어디에도 없는데 이 전략을 썼으면은 큰 손실이 발생한 경우는 별로 없었다라는 거죠. 너무 뒤로 안 가고 혹시 올해 같은 경우 보더라도 네. 올해도 그럼 시장 많이 올랐잖아요. 코스닥, 뭐 코스피 다. 예. 그때 그럼 사람들은 곧버스를 많이 샀습니까? 네. 제가 다음 장에 갈 거 같는데 여기는 네. 살짝 작거든요. 살짝 작은데 그냥 결론만 설명해 주세요. 네, 결론만 말씀드리면은 그냥 3월 말부터 개인이 곧버스를 열심히 매수 중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제가 파란색으로 한 게 이게 기관의 매도거든요. 기관의 매도는 이제 개인이 샀다라는 거니까. 그럼 여기서 4월 23일부터 곧버스 사면 돼요, 그러면? 그 전략도 제가 테스트를 이제 해봤어요. 이제 그것도 해봤는데 특히 커스닥 같은 경우에는 11월, 4월에는 지수 ETF를 매수하고 5월, 10월에는 인버스 ETF를 매수하는 전략. 그거에 연봉리 수익이 16% 정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11월, 4월은 지수에서 롱으로 돈을 벌고 5월, 10월은 숏으로 돈을 버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전략도 하나 있어요. 그러면은 5월, 10월에 6개월 내내 우리가 커스닥 인버스만 들고 가는가? 그것도 제가 한번 해봤는데 이제 그것보다는 그 커스닥 지수가
실제로 10일 이동평균선 아래로 떨어졌을 때 이제 그때만 인버스를 보유하고 그렇지 않는 날은 현금을 보유하는 전략이 승률이 더 높았고 수익이 더 높았는데요. 제가 그거를 테스트해 보는데 거래가 너무 잦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저를 알기 때문에 난 게을러서 그렇게 많이 거래를 할 가능성은 별로 없다 해서 그 전략은 제가 스킵했습니다. 그러니까 네. 20일 평균선보다 10일 이동평균선, 10일 10일 이동평균선. 이동평균선보다 낮아질 때 네. 그때만 인버스를 사면 네. 그거는 수익률이 더 높긴 한데 네. 귀찮은 나는 그렇게는 못 하겠더라. 네, 왜냐면은 그 커스닥이 5월, 10월에도 당연히 10일 이동평균선 위로 올라가는 날도 굉장히 잦거든요. 그때 제가 팔아야 되잖아요, 인버스를. 그럼 다시 현금을 보유해야 되고 다시 10일 이동평균선 밑으로 가면 그때 또 인버스를 사야 되고 이런 걸 하기 때문에 그게 그 굉장히 유력한 전략인데도 불구하고 제가 거래하는 날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제 그거는 이제 제가 안 할 겁니다. 네. 네. 근데 근데 그 전략도 제가 딴 데서 소개한 적이 있어요. 네, 그 전략도 그래서 저는 게을러서 그 전략은 못 할 것 같고, 근데 보시다시피 저 곧버스 반대 매매는 그 매도 시그널, 매수 시그널이 자주 안 나오기 때문에 요거는 쓸만하다라고 생각을 했죠. 거래가 잦지 않기 때문에. 네. 그렇고. 그쵸. 그리고 이제 마지막 그 단기 전략이 하나 있는데, 네. 그 제가 이제 코트라 다녔을 때 주로 7월에 휴가를 많이 다녔습니다. 7월에 네. 그 이유는 코트라 같은 경우는 2월과 8월에 인사 발령이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8월에 보통 이제 새로운 높으신 분이 오실 가능성이 높은데, 그럼 이제 높으신 분이 오셔, 강원구 씨 어디 갔어? 하면은 네, 휴가 갔는데요. 그럼 안 좋잖아요 이게. 예, 그러니까 사회생활상 이게 좋은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근데 통상은 8월에 인사 발령 나면 조직에 미련이 있는 분들은 그때 스테이 하거든. 나 휴가 가인 동안 인사 발령 나면 어떡할까 싶어서 조직에는 큰 미련은 없었나 봐. 그게 아니라 이제 그 보통 이제 저희는 인사 발령 그 전에 이미 다 나 있죠. 예, 그래서 이제 8월 1일부터 그냥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전에는 이미 다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휴가를 가도 되죠. 왜냐하면 특히 이제 지금 있는 어르신은 딴 데로 가실 거니까요. 예, 그렇잖아요. 근데 이제 새로운 어르신이 오셨는데 이제 강호구 씨 어디 갔어? 하는데 네, 휴가인데요. 하면 이제 별로 좋지 않잖아요 이게 보기에. 그래서 저는 이제 8월에는 늘 남아 있었고 7월에는 이제 갔습니다. 예, 갔다 왔죠. 근데 제가 느낀 거는 제가 어디서 바닷가에서 주스 빨 때 늘 주식이 오르더라고요 이게. 네, 그래서 이제 특이하네라고 해가지고 그것도 한번 테스트를 해봤는데 그 보니까 실제로 코스피 같은 경우는 6월 말과 7월에 전반적으로 많이 오르더라고요. 그 5월, 10월 중에서도 유일하게 코스피가 수익을 내는 이제 곳입니다. 5월에서 10월 사이는 안 좋은데 네. 그 중에 7월은 이상하게 좀 괜찮더라. 그렇죠. 6월 말부터 한 7월까지만 이상하게 괜찮고 이제 8월부터 제가 다시 복귀한 후에는 주식이 다시 떨어지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거를 제가 경험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제 강하고 휴가 이론 오케이 7월 해가지고 이게 맞아? 해가지고 테스트를 해봤는데 실제로 최근 20년 동안에는 그게 맞을 가능성이 꽤 있었다라는 거죠. 네. 6월 말에서 7월은 계절적인 요인으로 보자면 대체로 좀 올라가는 것 같더라.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재미있는 패턴이다라고 생각을 했고 원래는 장기 전략부터 먼저 하려고 했는데 이제 단기 전략을 여쭤보셔가지고 네. 단기 전략 쪽으로 답변을 먼저 드렸습니다. 장기 전략은 또 몇 번 또 소개해 주신 적이 있어가지고. 예, 네, 그렇죠. 정적 자산 배분, 맞아요. 정적 자산 배분. 네. 또 지난 방송에서도 확인할 수 있으니까 네. 단기는 어떻게 대응하시는지 좀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네네네. 이제 시간이 거의 다 됐는데. 그래요. 네네. 그러면은 그 중에 딱 하나만 짧게 하고 그렇죠, 넘어가겠네요, 그죠? 네. 그러니까 사실 그 기본적으로 5월, 10월에 그냥 100% 예금 가져가는 것도 뭐 그렇게 크게 틀린 전략은 아니라고 저는 보고요. 근데 그거보다는 자산 배분이라는 게 있는데 저게 이제 정적 자산 배분입니다. 그러니까 한국형 올레더라는 전략인데 저거는 그냥 저런 식으로 비중을 딱 둔 다음에 그 다음에 6개월 동안 변하지 않는 거죠. 거래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가만히 있는 전략이에요. 그래서 사실 이제 투자에 바쁘신 분들한테 굉장히 적합한 전략이고 여기 보면은 ETF들이 5개가 나오는데 그렇다고 해서 ETF들이 뭐 훌륭한 건 아니고 타이거 대신에 뭐 코덱스 사셔도 되고 딴 것도 사셔도 됩니다. 당연히. 그냥 이제 제가 샘플 ETF를 넣어놓은 거예요. 네. 그 미국과 한국 주식과 채권에 투자할 수 있는 ETF를 넣은 겁니다. 이 밑에 있는 건 금 ETF이고요. 네. 이렇게 투자를 했고 그리고 11월, 4월에는 주식 비중을 조금 더 높이고 5월, 10월은 좀 더 줄이고 반대로 11월, 4월에는 주식 비중을 좀 낮추고 5월, 10월은 조금 더 높이는 방법으로 좀 변형 자산 배분을 시도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저 정도는 할 수 있다 이거죠. 게을러도. 그렇죠. 저렇게 하면 그렇죠. 저거 상당히 게으른 전략인데 6개월 동안 아무것도 안 해도 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하니까 이게 연봉 수익이 9%인데 11월, 4월에는 5.6% 정도 나오고 5월, 10월에 3.4% 정도 벌어주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이제 5월, 10월에도 평균적으로 돈이 된다. 그리고 요거를 보면은 이 올레더 전략은 최대 낙폭이 11%밖에 안 된다. 그래서 이거를 5월, 10월에 해가지고 크게 깨질 가능성은 이제 별로 없다라고 볼 수가 있죠. 네. 알겠습니다. 망해도 저 정도니까. 그렇습니다. 여기까지만 네. 할게요. 예. 미국 잘 다녀오시고요. 감사합니다. 언제 네. 가세요? 그 다다음 주에 가서 이제 한 12일 정도 있다 옵니다. 그때 이제 주식 사야 되네. 강한국 휴가 가면
근데 제 휴가보다는 계절 선배들이 더 셀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강 작가님 다음에 또 오늘- 뵐게요.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지는 재무제표와 용어들. 친절한 투자 멘토 사경인 마스터가 매주 새로운 콘텐츠로 알기 쉽게 설명해드립니다. 재무제표 분석과 포트폴리오 구성, 뭐 양대 재무제표라고 그러면 대차대조표랑 손익계산서가 있거든요. 매수 매도 방법, 이때 사는 게 좋겠네. 이렇게 사면 좋겠다. 근데 이렇게 살려면 뭘 해야 되냐면요. 나머지 3분의 1은 놔둬봅니다. 어디까지 가는지. 실전 투자 팁까지 알려드립니다. 오직 3프로 멤버십에서만 만나실 수 있습니다.